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남자, 뭐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다들 잘 아시겠죠. 셰익스피어와 햄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햄릿 공연에 그 영국의 정말 유명한 배우이죠.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햄릿 주인공을 맡아서 아주 열연을 했던 공연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셰익스피어의 아들이었던 햄릿의 죽음과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햄릿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이야기까지 좀 더 들려드리면 흥미롭게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려 볼게요. 네, 제 소개는 지난 시간에 강의 때 제가 좀 자세히 해드려서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셰익스피어 햄릿 탄생의 배경에 지난 시간에 한 가지 팁을 드렸던 것은 셰익스피어에게 아주 비슷한 이름의 햄릿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햄릿은 그 셰익스피어는 그 아마 아들 어린 햄릿의 죽음에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됐죠. 왜냐하면 그 셰익스피어는 자기 아내 앤과 아이들 셋을 모두 다 고향에 두고 일찌감치 런던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뭐 고향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뭐 찾아갔다거나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을 고향에 두고 또 그 런던에서 이룬 성공들이 셰익스피어에게는 어떤 마음의 빛처럼 남아 있을 수 있었겠죠. 그 가족들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 아이들 셋에 대한 그 어떤 보살핌은 아내에게 다 남겨두고 작가로서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셰익스피어는 런던에서 아마 부단하게 생활을 했을 테고, 그리고 어느 날 들려온 그 어린 아들, 6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 햄릿의 죽음에 아마 큰 상처를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아마 오랫동안 셰익스피어에게 남아 있어서 그 이후에 이 햄릿이라는 이 비극이 탄생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한 가지 더 키워드가 있어요. 그 지금 보여드린 대로 셰익스피어가 사랑한 남자와의 이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셰익스피어는 연상의 아내, 그러니까 6살 연상의 아내 앤과 18살에 결혼을 해요. 뭐 지금으로 치면 미성년자가 결혼을 일찌감치 나이 많은 여성과 결혼을 한 걸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빠르게 3년 동안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후에 셰익스피어는 20대 초반에 런던으로 떠나고 그 가족들과의 어떤 보살핌이나 연관관계는 찾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50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런던에서 굉장히 큰 작가로서의 성공을 거둔 이후에서야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고, 고향에 돌아가서는 사실 얼마 지내지 못하고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가족과 셰익스피어의 가족과 이 셰익스피어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셰익스피어에게는 그 아이들이라는 존재랑 아내가 있기도 했지만 기록상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후의 추측들을 보면 셰익스피어와 그를 사랑했던, 아니면 그의 셰익스피어가 아주 많은 작품들을 쓰는 데에 후원자였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남성과의 어떤 그 사랑의 키워드, 사랑의 어떤 암시, 이런 것들도 사실 글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햄릿이 탄생하던 그 시기에 셰익스피어가
사랑했다고 추측이 되는 이 남성과의 어떤 관계가 아마 또 햄릿의 글을 쓰게 하는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정설이라기보다는 많은 뭐 연구자와 역사가들에 의해서 뭐뭐 카더라라는 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번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가 아주 잠시 동안 그의 곁에 머물렀던 그 후원자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아마 햄릿이 탄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하나 제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햄릿의 공연에 사실 정말 수많은 버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희곡을 두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이 햄릿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 햄릿 작품을 봤습니다. 아마 남자 배우라면 아주 이 다층적인 어떤 감정을 연기해야 하는 햄릿에 꼭 도전을 해보고 싶을 텐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공연이 이 엔티라이브의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햄릿을 오늘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아마 그 막연하게 알고 계시던 뭐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서 복수를 해달라는 그 햄릿 이야기 아니야? 라는 그 생각보다 훨씬 더 관심 있게 아마 앞으로 작품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스틸컷인데요.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이 작품을 거의 그 리얼 그 타임이 그 연기하는 타이밍이 한 3시간짜리 러닝 타임이 한 3시간짜리 공연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작품을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거의 한 달여간 한 6kg가 빠졌다는 기사를 제가 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에너지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공연이기도 하고요. 거의 무대에서 퇴장이 없는 공연이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햄릿이라는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들 중에 가장 대사가 많은 작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햄릿이라는 주인공이 소화해내야 하는 뭐 2장짜리, 3장짜리 넘어가는 독백 씬들도 다 소화를 해내야 하고 다른 조연들은 뭐 잠깐 공연하다 무대에서 뭐 사라져서 잠깐 쉬기도 할 수 있겠지만 햄릿은 뭐 주인공으로서 모든 씬에 거의 다 등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공연을 하면서 거의 6kg가 빠졌다는 기사를 제가 봐서 되게 공감이 됐어요. 이따 영상을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입은 티셔츠가 다 흠뻑 젖을 정도로 연기를 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그 현장에서 공연을 보신다면 더욱더 생생하게 연극을 즐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겠지만 이 엔티라이브라는 이 연극 무대를 영상으로 만든 그런 조금 더 다른 매체로 공연을 즐기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아마 이렇게 그 무대 뒤에서는 보지 못할 그 배우들의 생생한 클로즈업 연기라거나 막 이렇게 진짜 옷이 다 젖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는 아마 또 공연장에서 연기를 보시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사실 연극 그 공연장 현장에서도 직접 보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이러면 그 현장에서 놓치지 못한 뭐 배우들의 표정이라던가 어떤 뭐 다양한 어떤 관계들을 더 발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런던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같이 연극을 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를 가게 될지 제가 좀 지도를 설명을 해드렸던 거여서 좀 넘어가고요. 글로브 시어터의 이야기가 사실 지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저희가 템스강 남쪽에 사우스뱅크 쪽을 쭉 같이 걸어봤는데 저희의 종착지는 어쨌든 글로브 시어터였죠. 그 셰익스피어가 주주로 참여하기도 했고 극장 경영에 또 다 관여를 하기도 했고 그의 모든 작품들이 다 초연됐던 정말 중요한 극장입니다. 그래서 1599년도에 개관한 극장이고 오늘 함께 보실 햄릿을 비롯해서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이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들이 바로 이곳에서 초연이 됐어요.
대강의 설명을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더 해드렸고 약간 리마인드로 얘기를 더 해드리면 당시에 엘리자베스 시대 여왕 당시에 이 글로브 시어터는 런던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형 야외 극장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뭐 조명이라던가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장이 뚫린 이 야외 극장에서 낮에 공연이 됐습니다.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형식의 공연 형태인데 지금은 저희의 극장 형태를 보면 뭐 보통은 저녁 8시에 공연이 시작이 되고 다 뭐 무대 장치가 되어 있는 아주 밀실에 들어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바깥의 세상과는 다른 완전 단절된 공간으로 가는 게 공연을 뭐 보는 경험이라면 당시에는 이렇게 다 뚫려 있는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 그 낮 시간대에 이 공연을 즐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보통은 낮 2시에 공연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뭐 시장에서 일하던 상인들도 그 공연 시간을 알리는 그 뭐 빵빠레를 부면서 기수들이 그 시장을 돌아다니면 그제서야 뭐 일을 하던 손을 멈추고 막 극장으로 달려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당시의 풍경들을 지금과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극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보시면 수용 인원이 3,0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극장을 안 가보신 분들은 딱 이렇게 비교를 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3,000명 객석이면 지금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객석이 3,0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에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가득 채웠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극장인지가 짐작이 대강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공연 기획을 해보고 하니까 세종문화회관 3,000석을 1회 매진을 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형 가수들의 콘서트 정도면 아마 3,000석이 매진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뮤지컬이라거나 뭐 그러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아준수 나오는 뮤지컬이거나 뭐 이럴 텐데 연극으로 3,000석짜리 극장을 매진시키는 것 그리고 이게 뭐 몇 회 공연을 더해서 막 일주일을 뭐 지속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이 모든 공연 기획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으로 3,000석을 매일 매진시킨다는 거는 지금처럼 정말 볼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당시에는 다른 여가거리가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많은 뭐 신분의 차이 없이 마치 뭐 드라마를 보듯이 모두가 어떤 일선을 멈추고 여가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극장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특별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막 부지런히 작품을 썼던 이유가 이 3,000석의 극장이 정말 다 매진이 됐다고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즐겼고 그러니까 뭐 셰익스피어는 또 극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신작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작품들을 계속 고심하면서 새로운 작품들을 쓰고 그래야 그 지난 시간에 같이 보셨던 대로 정말 수많은 극장들이 있었는데 이 극장이 관객들에게 계속 인기를 얻으려면 계속 신작을 올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셰익스피어가 막 계속 글을 쓰게 만드는 데에는 그만큼 어떤 당시 관객들이 연극을 정말 사랑하고 많이 함께 보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이 사진 보면 현장에 굉장히 가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 극장의 이 건축 방식도 굉장히 특이해요. 그 보시는 대로 위에가 원형으로 다 뚫려져 있어서 자연 조명이 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곳에서는 밤에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낮에 이렇게 공연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뭐 무대라고는 뭐 이렇게 보시면 당시에도 뭐 대단한 어떤 무대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단촐한 무대 세트만 있고 아마 배우들은 그냥 배우 의상 정도로 그 캐릭터를 뭐 다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하게 공연을 했을 텐데 아마 그 셰익스피어의 정말 다양한 이 비극과 희극 속에 관객들이 빠져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아마 이게 피날레 엔딩 씬 같아요. 그 지난 시간에 팁 드린 대로 제가 이 야드석을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객석 표 10만 원 넘는 거 사시면 정말 허리 아파서 이 보통 셰익스피어 공연이
아마 대부분의 공연이 3시간이 넘거든요. 지금도 아마 이제 공연이 되면 그럴 텐데 희곡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3시간 앉아서 보시기에는 정말 힘이 드시고 아마 일어나서 나아가시고 싶을 정도이실 테고요. 저도 다 결국에는 객석표를 샀다가 마지막에는 저도 이제 야드에 이렇게 스탠딩으로 공연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밖에도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400년 전의 관객들도 이렇게 그 무대 배우들하고 같이 가장 가깝게 이렇게 공연을 즐기는 방식으로 공연을 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처럼 이렇게 셰익스피어 희곡을 즐기는 게 가장 그 1600년도의 셰익스피어 시대처럼 공연을 즐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드석으로 공연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조금 리마인드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엔티라이브라는 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국을 대표하는 국립극장이에요. 내셔널 시어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그 스크린으로 보는 그 영화 배우들, 정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다 저희가 이 영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셔널 시어터 라이브의 이제 약칭으로 NT 라이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런던에 가는 비행기 표값도 그렇고 자유롭지 않지만 아주 아마 지금 이 엔티라이브가 다 집에서 개별 결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3, 4만 원? 월에 3, 4만 원 정도면 엔티라이브 작품들을 아주 자유롭게 다 집에서 보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컨디션에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이렇게 저작권을 해결해서 아주 큰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극장의 관객석에 앉아서 이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기는 방법들로 엔티라이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내셔널 시어터가 제 생각에는 코로나를 먼저 예측해서 이렇게 어떤 영상화 작업들, 그러니까 과연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겠죠. 연극이라는 게 현장성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이 실시간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덕일 텐데, 그렇다면 그냥 스크린으로 보는 게 과연 연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굉장히 모든 것이 지금 다 바뀌고 있고 매체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연극은 현장에 가서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느끼는 아우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현장성을 발휘가 돼야 그게 연극이다라는 정의를 하고는 싶지만, 그래도 어떤 이 연극이라는 좀 높은 벽을 넘는 데에는 이 엔티라이브처럼 스크린에서 낯익은 배우들을 아주 쉽게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접근이 그래도 연극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 문턱을 낮추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엔티라이브로 조금 작품들을 보시면서 연극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럼 내가 저 현장 가서 보면 정말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저는 제일 좋은 플로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어떤 연극에 대한 어떤 좀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이런 영상 작품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이 내셔널 시어터에서 만드는 작품들의 퀄리티가 전 세계적인 수준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보시기에도 지루하지 않게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가 내셔널 시어터입니다. 1강에서 같이 저희가 사우스뱅크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글로브 시어터에서 한 3, 400m 내려오면 이 극장이 보이세요. 극장은 약간 어글리하네요. 이렇게 그냥 회색 건축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시면 정말 한 5개의 전용 극장들이 있어요. 연극 전용 극장만 해도 3개가 있고 클래식 극장도 있고요. 클래식 극장이 2개가 있고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극장을 다 갖추고 있고, 물론 작품들도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다 여기서 공연돼요. 그리고 제가 자주 여기에 갔던 이유는
여기 1층에 다 와이파이가 무료고요. 여기 1층에 그 누구나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관광객들도 여기 진짜 많이 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런던 시내 이렇게 걷다가 잠깐 쉬시면서 여기에서 차 한잔 하시기도 너무 좋고, 여기 바로 왼쪽에 나가시자마자 이쪽이 다 템스 강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시거나 그래서 잠깐 좀 지친 발걸음을 쉬는데도 굉장히 좋고, 저는 여기 런던에 있을 때는 물론 저녁 공연 기다리면서 여기 로비에 있기도 했고, 뭐 책 보기도 너무 좋고, 뭐 노트북으로 막 글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드는 이제 그 작품들을 엔티 라이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그 코로나 시대의 어떤 그 무대를 영상화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엔티 라이브의 어떤 성견 지명을 되게 극찬을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어떤 그 원조격은 따로 있어요. 이 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라고 매트 오페라, 매트 라이브가 있는데요. 혹시나 뭐 연극 쪽 외에 오페라에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뉴욕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오페라 가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작품들도 매년 정말 화려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어떤 무대를 라이브로 영상화해서 송출하는 것, 그리고 이 작품들을 정말 영화처럼 잘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이 아이디어는 여기 메트로폴리탄의 사장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벌써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이 오페라라는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이 영상을 다 만들어서 세계의 저작권을 다 팔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뉴욕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게 되면 그 메트로폴리탄에서 오페라 한번 봐야지 이제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 현장에 와서 그 관광객들의 공연을 보시고 그 공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이브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세계에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큰 히트를 쳤고, 어떻게 보면 이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대로 연극 버전이 된 게 엔티 라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베를린 필하모닉을 비롯해서 정말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이미 이런 좋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또 공교롭게 막 이런 코로나 시대까지 겹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다 그렇게 영상 작업을 해서 각각의 단체 홈페이지에 다 올려두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런 작품들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여전히 그 공연장에서 이 작품들을 보시는 그 감동은 아마 더 오래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기회가 되시면 이 작품들은 꼭 그 무대 현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아쉬운 대로 영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엔티라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남산의 국립극장에서 2014년부터 저희도 굉장히 빠르게 그 영국에서 저작권을 해결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뭐 한 10편이 넘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엔티라이브 애톰을 보시면 아쉽게도 지금 한글 자막 보는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자막으로 보셔야 되는 조금 수고로움이 있으신데, 여기 국립극장, 그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올려지는 작품을 보시면 정말 큰 스크린에 굉장히 좋은 사운드로 보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제일 좋은 장점은 한글 자막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립극장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라인업을 보시면 매년 초에 우리 올해 시즌에는 언제 엔티라이브를 합니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해두셨다가, 티켓 가격도 2만 원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그 영국 그 내셔널 시어터 제작 작품을 한국에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어서, 최신작들도 지금 다 같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한국에서도 이 엔티라이브 팬층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매진이 되거든요. 아마 최근에 했던 그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 햄릿
그 영상도 그 런던에서만큼이나 굉장히 빨리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한 3회차 정도 더 막 추가로 편성을 하고 이 정도로 많은 이제 공연 관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엔티라이브를 보시는 걸 저도 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장점은 그 무대를 사실 영상화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단점과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어떤 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연출이기 때문에 배우들도 물론 당연히 영화 배우처럼 카메라를 보고 연기하지 않죠. 그 무대의 화법에 따라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으로 그대로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작업이 될 수 있는데 이 엔티라이브의 굉장히 놀라운 점은 이런 무대 연출법을 그 영상 언어와 굉장히 절묘하게 이 편집 기술을 아주 공을 들여서 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엔티라이브 그 촬영팀들의 인터뷰들을 읽어보니까 뭐 수백 번을 리허설에 다 참여를 하고 배우들의 동선 그리고 이 배우가 이 배우를 보는 이 시각의 각도들 그리고 어떤 선에서 연출의 감정선이 드러나야 되는지 아주 큰 사전 작업들 속에서 카메라가 지금 뭐 보통은 20대에서 30대가 다 무대에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공연이 이제 녹화되는 이 상황은 실제로 이 그 영상만을 위해서 하는 연기가 아니라 그냥 다 관객들이 앉아있는 공연장 현장을 이 관객석에 피해 없이 다 사전에 연출된 각도대로 이 카메라들의 위치에서 다 촬영을 한 이후에 편집을 통해서 이 작품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객석에 관객들이 다 그대로 앉아있는 걸 보시게 되고 마치 그 런던에 있는 공연 현장에 나도 앉아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주는 게 사실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아마 엔티라이브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소개가 되고 연극이라는 그래도 그 재미를 놓치지 않고 영상화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네, 여기 보이시는 대로 뭐 어찌됐든 제일 큰 장점은 이건 지금 한글 자막이 되어 있네요. 워홀스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 역시나 너무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뭐 모든 이 관객들이 이 영상을 즐기실 때 이게 단순히 아주 평면적으로 그냥 연극을 그대로 녹화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극장에 나도 같이 참여를 해서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을 전하고 그 영상에서 이제 공연의 막이 내리면 실제로 배우들이 나와서 커튼콜을 하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극장의 영상을 봤을 뿐인데도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듯한 이런 현장감들이 다 아마 색다른 재미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 햄릿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햄릿입니다. 저도 마침 그때 2014년도에 런던에 있어서 이 작품의 오픈 소식을 듣고 아마 이제 해외의 중요한 아까 뭐 내셔널 시어터 같은 작품들은 그 전해에 다음 해의 작품들을 다 미리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소식을 한 6개월 전에 듣고 스탠바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가 다운됐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저도 티켓은 온라인으로 저도 구하지 못했고 여기 보시는 대로 티켓 오픈 7시간 만에 보통은 연극이 좀 장기적으로 공연을 하니까요. 그래서 12주 공연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 80회 공연을 모두 소화했거든요. 이것 역시나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매일 밤 3시간을 정말 이 전투적인 연극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되면 뭐 더블 캐스팅을 한다거나 트리플 캐스팅을 한다거나 해서 이제 다른 배우들하고 하고 그 출연 캐스팅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체력 안배를 할 텐데 이때 아마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어떤 인생의 큰 도전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떤 배우로서의 연기력이나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에 이미 셜록 시리즈 끝나고 나서
굉장히 큰 명성을 얻었을 때인데 아마 연극 무대에서 좀 더 자신의 어떤 연기를 더 실험을 해보고 싶은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회 공연 전회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티켓이 다 솔드아웃이 돼서 저는 그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엔티라이브 공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역시나 저희 한국에서도 지금 남산 국립극장에서도 한글 자막을 달고 영상이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작품에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출연을 했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래도 뭐 세계적인 영화 배우잖아요. 아마 어떤 뭐 수익이나 뭐 이런 걸 따진다면 당연히 영화라는 매체가 훨씬 더 이 배우에겐 중요하겠지만 어떤 아주 끊임없이 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계속 연극 무대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컴버배치의 팬이 됐던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같이 프랑켄슈타인이 원래 이렇게 선인 그 악마와 그러니까 이 괴물로 변하는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내면의 심리 묘사를 위해서 이 조니 리 밀러라는 이 배우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고 영국에서는 그래서 이 두 배우의 어떤 심리전처럼 하는 공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작품 중에 프랑켄슈타인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작품이 훨씬 더 이 컴버배치의 연기력이나 작품의 어떤 그 연출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남산의 국립극장에서도 시즌별로 소개됐던 작품도 다시 이렇게 뭐 소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회가 되시면 기억을 해두셨다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셔널 엔티라이브 애톰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사이트에서 개별 과금을 하시고 이 작품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햄릿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햄릿이라는 게 굉장히 남성적인 작품이고 어떤 남성의 심리 묘사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 린제이 터너라는 여성 연출가가 이 작품을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햄릿을 연출을 했어요. 영국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연출가이고요. 여기에 보시는 대로 뭐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드 이러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영국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공연 예술상입니다. 거기에서 뭐 영국 역사상 뭐 3번째로 이 여성 연출가가 베스트 연출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이 여성 연출가가 연출을 하면 그 공연계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린제이 터너가 어떻게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조합을 이루었을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연들을 제가 좀 이따 영상 클립을 보여드릴 텐데 요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면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공연이 그 햄릿 공연이 바비컨 센터라고 영국의 굉장히 유서 깊은 복합 컬처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공연이 됐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온라인으로는 예매를 못해서 보통은 공연장에서 온라인분을 다 좀 팔고 극장의 현장에 오면 관객들이 살 수 있게 소수의 표를 좀 확보를 해놔요. 저도 그러면 극장 가면 그 표를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갔는데 여기 이제 햄릿 데이 티켓이라고 해서 그 소수의 티켓을 좀 확보를 하려고 갔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사실 전날 밤부터 여기 대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밤을 새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날 당일에 9시에 갔는데 저는 이미 뭐 줄에 끼지도 못할 상황이어서 그때도 이미 이 현장 티켓도 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 사진을 하나 제가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바비칸 센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햄릿이 공연됐던 곳이고 영국에서는 사실 이 장소가
영국민들, 그러니까 런던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당이 잘 되어 있고, 뭐 옆에는 다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공연장을 배치해 놓은 것도 있고, 여긴 되게 쉽게 찾아가실 수 있어요. 바비컨 역이 따로 있어요. 지하철역에 따로 있어서 내리셔서 찾아가시면 되는데, 뭐 제가 뭐 극장에, 한국에서도 극장에서 제가 공연장에서 일을 해봤지만 해외 극장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거기는 단순히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냥 만남의 장소, 그리고 어떤 뭐 여가의 장소로 활용이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당연히 그 공연이라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극장의 어떤 그 본연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비컨 센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다른 것들이, 그 서점도 있고 뭐 도서관도 너무 잘 돼 있고 영화관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다른 문화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일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아마 해외에 있는 이런 복합 그 공연장, 복합 문화 공간들이 잘 운영이 되는 사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되게 수준 높은 레스토랑들, 그러니까 아주 꼭 공연을 보러 가지 않더라도 나의 어떤 주말의 여가 시간들을 보내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들로 이렇게 잘 꾸며져 있었던 것들이 인상적이었고요. 이 바비컨 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런던어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독일군들이 집중적으로 런던을 다 폭격으로 다 쓸어버리고, 다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런던어들이 제일 먼저 자신들의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 바로 이 복합 문화 공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저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유럽을 이끌었던 그 자신들의 그 옛 명상들을 찾는 데에는 그 문화를 통해서 다시 도시를 재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전쟁으로 너무 다 피폐해진 상황이고, 어쩌면 먹을 것도 뭐 먹을 것이나 생계에 대한 어떤 계획들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그 런던어, 그러니까 도시민들 전체 다 이 공연장을 짓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뭐 수금? 뭐 예산으로 만드는데 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1927년도에 이제 이 계획이 다 세워지고 건설을 하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뭐 당시 비용이 1억 6천만 파운드, 현재 시세로 하면 5천억 원 정도나 되는 큰 돈이었죠. 그럼에도 이 자신들의 어떤 그 런던의 옛 명성을 다시 되찾고 어떤 전쟁 이후에 그 뭐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에 어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를 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이 이야기들도 굉장히 저희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건축물이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BBC가 선정한 그 런던 시내에서 가장 흉물스러운 건물 1위로 꼽히기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셔널 시어터도 약간 보시면 그냥 뭐 시멘트 건축물로 아무런 장식 없이 뭐 그렇게 다 좀 공연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로서의 또 건축 양식을 보면 이 브루탈리즘이라고 해서 모든 장식은 다 배제하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건축을 지었던 거죠. 이전에 뭐 전쟁 이전에 뭐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건축적인 장식미를 일부러 더 했었다면, 오히려 다 전쟁 이후에는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모든 장식을 배제한 이 브루털리즘이라는 건축 양식이 생겨났고, 그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지금 여기 보시면 2001년도에 문화부 지정 2급 보존 건물로 또 되어 있다는 게, 런던어들은 그냥 보기에 굉장히 흉측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건축 양식적으로는 또 이런 의미가 있는 어떤 상충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도 런던을 가시면 바비컨 역에 내리셔서 들러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기 1층에 카페가 또 굉장히 좋아요. 여기 이렇게 되게 밖에 이렇게 뭐 강변에 이렇게 인공호수까지 예쁘게 해놔서 한번 이렇게 커피 한잔 하러 가시기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햄릿 그 이제 공연을 조금 클립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셔널 시어터 애톰으로 조금 더 전편을 보시거나 유튜브에 조금 한국 분들이 번역을 해서 클립을 좀 잘라서 올려놓은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햄릿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대강의 스토리는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이 인물 관계가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잘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 다양한 이 인물들이 햄릿 그 희곡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모두 다 죽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 등장인물들이 다 햄릿을 비롯해서 모두 다 죽으면서 극이 끝이 납니다. 아마 뭐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뭐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왼쪽에 맨 위에 짐 노튼 배우가 연기한 폴로니어스는 오피리어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햄릿의 그러니까 선왕의 가장 충신이었죠. 근데 이 폴로니어스가 그 햄릿 선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어머니 거트루드와 이 삼촌 클로디어스가 결혼을 하고 아버지의 충직한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왕에게로 그 마음을 변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햄릿 손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오피리어는 이 폴로니어스의 딸입니다. 그리고 햄릿과 사랑을 하는 관계였지만 결국에는 오피리어도 자살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리고 거트루드는 햄릿의 어머니이죠. 그리고 클로디어스는 선왕의 동생이기도 하고 햄릿의 작은 아버지일 텐데 결국에는 이 거트루드 엄마와 이 그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햄릿의 선왕을 죽이고 결혼을 하면서 이 왕권을 가져간다는 게 사실은 이 극의 가장 중요한 갈등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햄릿 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미 이 햄릿의 시작은 햄릿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햄릿 아버지가 유령으로 등장을 해서 내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복수를 해달라는 암시를 주면서 그게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는 그렇게 그림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햄릿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는 거를 대강 짐작을 하고 보셔야 이제 햄릿의 그림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햄릿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 가장 말이 많은 남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집계를 해놓은 거를 보면 셰익스피어 이 작품 속에서 햄릿이 340번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전체 대사에서 이게 5막짜리 정말 긴 희곡이거든요. 근데 전체 대사에서 40%를 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거의 2-3장이 넘어가는 독백 6개를 외워서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우로서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역할이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그 불안한 연기를 다 해내야 하잖아요. 결국엔 이 복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 어머니와 작은아버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약간 정신이 나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 심리를 다 위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연기까지 다 해내야 되는 이 역할이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남자 배우들은 이 역할을 또 한번 인생을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역할로 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결국엔 제 생각에는 왜 햄릿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고민이로다 이 이야기를 남기고 결국엔 어머니에게든 작은아버지에게든 칼을 겨누지 못하고 자신이 결국 죽음을 당하고 끝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탁대로 복수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이 남자는 이렇게 무대에서 망설이고 퇴장하는가? 결국 삶도 죽음으로 끝이 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결국엔 이 모든 갈등의 주인공이 바로 어머니였던 거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꼈던 배신감이 아마 햄릿을 이렇게 큰 고통으로 몰아갔던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칼을 결국에는 뽑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3시간이 사실 우리가 그 햄릿의 심리를 보는 그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극 속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어머니와 햄릿이 주고받는 대사들이에요. 제가 그 장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 속에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열연을 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독백을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클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 영상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니까 정말 땀 범벅이 된 컴버배치의 얼굴과 이 티셔츠와 이런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바비컨 센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뒷자리에 앉으시면 이제 이런 것까지 보이시진 못하셨을 테고, 또 셰익스피어의 이제 대사들을 보면 뭐 고어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조금 팔로우하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배우가 무대에서 이 희곡을 말로 연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제 또 다른 어떤 감정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컴버배치는 매일 밤 열연을 하면서 6kg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돼 있으니까 한 번 더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까 그 얘기 했는데 죽느냐 사느냐, 이건 정말 햄릿을 안 보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 대사잖아요. 근데 뭐 아주 지금도 다양하게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햄릿에 뭐 제일 많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이상섭 연세대 명예교수신데요. 영문학 교수이시기도 하고 오랫동안 아주 그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번역하고 한국에 소개를 해주셨던 교수님입니다. 최근에 한 제 기억에 2년 전쯤에 셰익스피어의 전작들을 다 새로 번역을 하셔서 어마어마한 두께의 정말 백과사전 같은 책을 한 권 새로 내셨어요. 아마 평생 동안 본인이 연구하셨던 어떤 것들을 다시 뒤집는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번역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그 죽느냐 사느냐를 존재냐 비존재냐 이제 이렇게 번역을 새로 바꾸셨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한 권 샀거든요. 이 책이 한 거의 14만 원 뭐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12만 원. 그래서 한 권을 사서 저도 이제 한번 뭐 이렇게 저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희곡을 다시 읽어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찌됐던 그 우리가 얘기했던 단순히 그 죽음과 삶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분법적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뭐 인생을 살고 또 다른 목표를 또 이루지 못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각자의 뭐 고민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그 이상섭 연세대 명예교수의 얘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복수를 하고 뭐 나의 목숨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어머니에게 칼을 겨눠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또 목숨을 빼앗는다거나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과연 그럼 그 아버지의 복수의 부탁을 받은 아들로서 이 삶의 존재를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이 삶을 지속할 것인가. 아마 각자의 그 존재에 대한 고민으로 새롭게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새로운 이 명예교수님의 이야기셨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도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의 갈등은 저는 이 어머니 거트루드와 햄릿 아들 햄릿의 갈등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뭐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서 삼촌에게는 실제로 뭐 칼을 겨누려고도 했었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작은 아버지 클로디어스 왕 등 뒤로 가서 칼을 겨누고 결국 칼을 찌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햄릿의 증오의 가장 큰 그 저변에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배신감과 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속에 아마 이후에 희곡 작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격렬하게 어머니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대사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도 영상 속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좀 발견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이거 지금 9분짜리 영상인데 이걸 다 보실 수는 없으실 것 같고, 이 앞부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지금 아버지 유령 역으로 배우가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런던에 왔던 이유가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우로서 계속 도전을 하다가 사실 배우로서는 큰 어떤 소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글을 쓰면서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몇 가지 했던 연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썼던 작품 중에 출연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이 햄릿에서는 그 아버지 유령 역으로 몇 번 등장을 했다는 그 기록을 보고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품들을 조금 더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열연 장면들도 다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 슬라이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대는 이렇게 세트가 지어져 있어요. 덴마크 크롬보르라고 정말 햄릿 왕자가 실제로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성입니다. 그 성을 배경으로 이렇게 무대를 지어놨고, 이곳이 실제로 햄릿 왕자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그 쉘란 섬에 있는 크롬보르 성이에요. 뭐 이곳 역시나 어찌됐던 셰익스피어의 이 햄릿 스토리텔링으로 정말 유명한 관광지가 됐죠. 이전에는 뭐 어떤 그냥 시골에 있는 뭐 외곽에 있는 성이었는데, 여기 가시면 이 햄릿 동상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관광객들로 인산이네요. 뭐 어디 가서든 셰익스피어의 스토리텔링이 전 세계에 통하는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이 현장 가서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햄릿이라는 작품은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 있었던 이야기예요. 12세기의 덴마크 역사가가 처음으로 소개했고, 아까 보여드린 그 크롬보르 성에서 있었던 실제로 덴마크 왕자가 살해된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이야기라고 이제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1589년에 런던에서 공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이 많은 이야기들을 다 창조해서 만들어냈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작품은 거의 없다는 거죠. 원래 있었던 이야기를 셰익스피어는 아주 자기의 어법에 맞게 새롭게 그 이야기를 썼던 게 셰익스피어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고, 그게 이제 셰익스피어의 버전으로 다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미 다른 공연장에서 소개가 됐던 햄릿 작품을 수도 없이 보고, 그럼 나라면 뭐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야겠다, 아니면 나라면 이 이야기를 더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햄릿 작품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햄릿이라는 그 작품이 1601년에 발표가 됐고,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가 38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햄릿 작품이 지금까지도 뭐 전 세계 수많은 무대에서 공연이 되고, 아마 한국에서도 진짜 다양한 버전으로 소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뭐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 이 작품을 언급을 하는 게, 프로이트 역시나 뭐 셰익스피어가 정신분석학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 빠짐없이 다루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대인들의 어떤 인간들의 모든 심리가 사실 이 작품에서 다 발견이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영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셰익스피어는 600개가 넘는 새로운 단어들, 그리고 또 영단어와 영문학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햄릿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고 공연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아마 이제 뒤에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아들과 그의 애인이었던 백장 이야기까지 좀 이어질 텐데, 말씀드린 대로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한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공동 저자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공동 저자의 한 명이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도 이 베이컨을 다 근대 철학자로 다 알고 있을 텐데, 베이컨이 사실은 여러 가지 카더라 설에 의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이었다라는 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한 몇 작품은 셰익스피어와 공동 저자로 셰익스피어 작품을 썼다라고 지금 후세 영문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니 이게 정말 한 사람이 모두 다 쓸 수 있었던 작품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몇 가지 연구에 의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발견이 되고 있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퍼스트 폴리오는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시면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이라고 셰익스피어의 고향이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 저도 이전에는 셰익스피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책 속에 읽었던 인물,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은데, 여기 가시면 셰익스피어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이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 가시면 셰익스피어의 가족의 무덤들이 다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니까 아, 정말 셰익스피어도 육신이 있었던 한 인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셰익스피어의 무덤 위에 이렇게 부조가 하나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너무 뚱뚱하게 그려져 있어서, 조각이 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이거 보고 웃었던 생각이 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에서 보신 그 초상하고는 좀 다른 버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웃음을 줬던 그런 부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셰익스피어의 가족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셰익스피어는 1582년에 18살에 좀 어린 나이에 8살 연상의 아내 앤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바로 장녀 수잔나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임신이 되고, 그 사실은 이 개월수를 따지면 그 혼전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수도 없을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을 했었고, 이거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막 남아 있을 정도예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해서 아내 앤과 결혼했고, 또 수잔나가 탄생을 했고, 그 이듬해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요. 주디스와 햄릿이라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햄릿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되고, 주디스라는 딸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두고 셰익스피어는 혼자 런던으로 떠났죠. 그리고 아내 앤과는 어떤 교류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뒤에 연구자들은 셰익스피어가 여성 혐오자다, 뭐 그래서 뭐 그 뒤에 셰익스피어 후원자인 그 백작과 동성애를 나눴다, 이제 이런 가설을 세우는 것도, 셰익스피어는 굉장히 빠르게 이 가족들을 남겨두고 런던으로 떠나서 다시는 런던으로 돌아온 흔적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 그 청년 셰익스피어가 진짜 꿈을 가지고 런던으로 떠나고 나서 정말 꿈을 이루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낱낱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인물은 정말 우리에게도 지금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셰익스피어의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이 셰익스피어라는 소재로 런던 여행을 더해서 책을 쓴 게 이제 그런 과정 속에 하나 더 책을 보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아마 많은 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만큼 흥미로운 인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셰익스피어가 결혼 혐오자라는 이런 어떤 오명을 갖게 된 게,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보면 그 결혼에 대한 묘사가
어떤 낭만적이라거나 아니면 아름답게 엔딩이 되어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숨을 거두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나는 나의 아내에게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가구와 함께 준다라는 유언을 남기죠. 그러니까 이 유서 역시나 그런 영국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 보관소에 셰익스피어의 유서가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두고 또 후세에서는 많은 해석들을 하죠. 아니 왜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고작 그 셰익스피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돈을 벌어서 그 아까 보여드린 스트래포드 어펀 에이번에 많은 집들을 사들이고 과수원 땅까지 샀어요. 근데 아무런 그 유산 없이 결국 아내에게 준 거는 두 번째로 좋은 침대와 가구를 준다고 이제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뭐 아내와 어떤 정서적인 교류도 없었고 그러니 결혼에 대해서도 큰 어떤 뭐 좋은 결과가 없었다라는 게 아마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 같은데 셰익스피어를 변호하는 다른 역사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당시에는 이 두 번째로 좋은 침대가 부부가 썼던 침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침대는 그 이제 집안에서 가장 좋은 침대는 손님 방에 넣어두고 손님들이 쓰실 수 있게 하고 그 집에서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부부 방에 두고 부부가 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풍속을 보면 그래서 아마 부부의 어떤 추억이 남아있는 그런 침대를 일부러 생각해서 아내에게 남겨줬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거는 좀 억지가 아닌가. 왜 그 많은 땅들과 그 좋은 집들을 아내에게 주지 않고 왜 이런 알쏭달쏭한 문장을 남겼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서 더욱더 이 작품만큼이나 셰익스피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많은 그 집들과 땅들은 첫 딸 수잔나에게 다 주게 돼요. 유서에서는 보면 왜 그랬냐면 그 셰익스피어는 수잔나를 가장 사랑하기도 했고 그 수잔나가 그 마을의 의사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유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딸 부부에게 대다수의 땅과 과선을 줬고 그 쌍둥이 중에 햄릿은 일찌감치 죽었고 그 딸 주디스는 아주 망나니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혼의 손주까지 보게 되고 결국에는 셰익스피어의 죽음의 원인이 사실은 그 주디스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를 잘못 들여서 이 사위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결국에는 이 혼의 손주까지 보게 되면서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그 뭐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라는 어느 제가 글을 보고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60세가 못된 나이에 일찌감치 사실 셰익스피어도 세상을 뜬 케이스여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더 많은 작품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유서에 남긴 글을 두고 지금도 막 설왕설래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셰익스피어가 사랑한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셰익스피어가 그 38편의 희곡 외에 100편이 넘는 소네트, 그러니까 시를 썼는데요. 그 시집에 그 맨 앞에 이제 헌정사를 붙여두었는데 그 헌정사가 정말 러브레터 수준인 거죠. 그 헌정사의 긴 헌정사에 그 정말 쓰여져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백장님께 바치는 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동성애적인 코드가 아니라 어떤 뭐 존경심의 발휘라거나 다른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뒤에 해석하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중에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좀 더 다른 식의 사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우샘프턴 백작은 셰익스피어의 굉장히 중요한 후견인이었어요.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모두 다 보고 그리고 그 셰익스피어의 공연을 보러 가서 극장 뒤에 있다가 이제 실제로 이 작품을 쓴 희곡 작가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셰익스피어를 소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관계를 시작하게 되고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이 사우샘프턴 백작의 집에서 2년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머물면서 이 비너스와 아도니스라는 이
소네트 연작의 책을 다 완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책의 헌정사를 그 백작에게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헨리 리즐리라는 본명이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굉장히 충신이기도 했었어요. 결국엔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 기간 동안 이제 실제로 이 두 사람이 2년간 머무르고 난 이후에 이 햄릿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집에서 2년간 머물자마자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헨리 리즐리가 결혼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셰익스피어와 이 사우샘프턴 백작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한 번에 깨트리는 어떤 선언을 한 거죠. 실제로 사우샘프턴 백작은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아끼던 여성 신하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의 셰익스피어와 이제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난 계기가 되게 되거든요. 아마 셰익스피어는 그 이후에 이제 햄릿이라는 작품을 썼을 텐데, 여러 가지 아마 당시에 38살의 이 셰익스피어는 이미 그 런던에 올라와서 작가로서의 꿈도 이루고 뭐 여러 가지 명성을 얻게 됐었지만, 그 돌이켜서 일찌감치 죽은 아들 햄릿에 대한 어떤 회상들, 그리고 어쩌면 연인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백작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성숙한 감정으로 이 햄릿이라는 이 극을 새롭게 탄생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배경들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너스와 아도니스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셰익스피어는 원래 있던 이야기들을 다 가져와서 새롭게 버무리는 저는 천재였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다 없었던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기식대로 해석해내는 게 정말 셰익스피어였던 것 같고, 이 이야기 역시도 그리스 신화였던 비너스와 아도니스라는 이 모티브로 셰익스피어가 이 소네트 연작들을 쓴 것들을 보면 다시 한번 그의 이제 다른 식의 창의력에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들을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에게는 숨겨진 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데버넌트라는 실존 인물이고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영국에는 괴관 시인이라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국가가 지정하는 시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개관신으로 임명되면 그 1년 동안 여왕과 국가에 대한 시를 지어야 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데버넌트는 실제로 자기가 셰익스피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닐 정도로 그 셰익스피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윌리엄 데버넌트의 대부가 셰익스피어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윌리엄 데버넌트의 아버지와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도 하는데, 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지금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긴 하지만, 그 친구의 아내와 또 사랑을 해서 뭐 윌리엄 데버넌트를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나 뭐 셰익스피어의 많은 것들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이야기들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데버넌트는 영국에 가시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지하에 가시면 많은 뭐 문학가라든가 정치가라든가 이런 그 무덤들이 다 있는데요. 거기에 그 시인의 코너를 가시면 정말 이 개관시인 윌리엄 데버넌트의 묘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설명드린 여러 가지 막 엘리자베스 시대 여왕의 그 분위기라던가 당시의 어떤 막 의상들, 그리고 뭐 이런 장면들을 보시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라는 작품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셰익스피어 시대에 이렇게 연극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는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후원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극장들이 뭐 청교도들에 의해서 막 탄압을 받고 이럴 때도 여왕이 오히려 이 극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다 지켜줬고, 실제로 그 셰익스피어 공연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서 공연을 볼 정도로 굉장한 연극 팬이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여왕이라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나 이 영국의 어떤 연극의 흥행과 또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의 탄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라는
라는 부분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더 페이버릿을 보시면 그 여왕의 심리 상태들이 정말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왕은 공식적으로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지만 정말 수많은 애인들이 있었고,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게 다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셰익스피어는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그냥 마차를 얻어 타고 런던에 왔던 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가로서 꿈을 이루고 그 자신의 고향으로 금에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많은 그 살아생전에 사실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명성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고흐도 살아생전에 판 그림은 2작품밖에 없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셰익스피어는 정말 당시에도 사랑을 받았던 극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아마 살아생전에 생각하지 못했을 만큼 지금 이렇게 정말 우리는 영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한국이라는 이 도시에서도 지금도 셰익스피어라는 책을 읽고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아마 그도 살아생전에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지만, 셰익스피어는 정말 많은 걸 이룬 문호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행운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제가 뭐 첫 강의와 두 번째 강의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셰익스피어의 연구들, 그리고 그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들, 그리고 햄릿 작품들까지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정설이라고 전해지는 건 이 단 세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거는 다 카도라의 설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만들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어찌됐든 출생지는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이라는 곳으로 그 기록이 남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내 앤과 결혼을 했다는 혼인신고, 그리고 새 아이의 출생신고, 이렇게가 남아있는 게 전부이고, 그가 사실은 어떤 작품을 쓰고 또 어떤 작품을 쓰지 않았는지에 대한 건 지금도 사실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정말 미스터리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작품만큼이나 그의 어떤 삶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강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여기까지 뭐 지난 시간에는 제가 런던 여행을 같이 좀 했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셰익스피어 고향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이제 강의를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정말 이 에이번 강이 흐르기 때문에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런던 시내에서 2시간 정도 오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런던 시민들도 그냥 반나절 여행하는 곳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을도 너무 예쁘고, 이 셰익스피어라는 뭐 전 세계적인 브랜드의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을 전체가 셰익스피어의 어떤 상품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을 다니시면 뭐 어디서든 셰익스피어의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이곳에 많은 집들을 소유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집들이 다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여기 뭐 지도에 보시면 뭐 아내 앤의 집도 1km 거리, 뭐 엄마가 태어났던 집, 아빠가 태어났던 집, 뭐 당시에는 그 이동 수단이 없었으니까 다 가까이에서 살던 이 마을 사람들끼리 다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 그 친족들이 이룬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꼭 가시면 좋겠고, 여기가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곳이에요. 당시에 뭐 셰익스피어 아버지는 이 마을의 시장격이기도 해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가세가 기울어서 이제 셰익스피어도 빈손으로 런던으로 떠났지만,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저도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딛고 올라가서 2층을 올라가 보니까 이제 이 부부 방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놓여 있는 저 작은 요람을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저기에 아기 셰익스피어가 눕혀져 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살아있는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그 감정을 좀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을 둘러보고 마당에 나오시면 이렇게 배우들이 계속 이렇게 짧은 단막극들도 공연을 하고 있어서 보실 수가 있고, 마을에서도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퍼레이드, 뭐 의상을 다 같이 입고 퍼레이드도 해요. 여기가 아내 앤의 집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저는 뭐 셰익스피어가 아내 앤과 짧은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다시는 뭐 돌아오지도 않았고, 뭐 두 번째로 좋은 침대 하나 남겨준 게 전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쓸쓸하지만,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이 길을 오가면서 어떤 사랑의 맹세를 했을 테고 아이도 낳았을 테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가는 길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앤의 집에 도착하면 이런 풍경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셰익스피어는 당시에 18살밖에 안 됐고 아내는 8살 연상이었기 때문에 26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정말 제일 부자인 아가씨였거든요.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와 사랑에 빠지고 이 커티지라는 이 집을 이 앤이 소유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 정원이 이렇게 예쁘게 다 조경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가요. 여기에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포토존에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이 커티지 안에도 다 들어가셔서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 집 형태가 그대로 다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떠나버린 그 남편 셰익스피어를 정말 몇십 년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향 땅에 남아있었던 그 앤의 존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뭔가 전해져 있진 않지만 이 집에 가보니 너무 예쁜 곳이어서 어떤 두 사람의 사랑을 좀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라는 그 셰익스피어 작품만 전문적으로 하는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여기에서도 마을 한 바퀴 쭉 둘러보시고 극장 가셔서 공연까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극장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신 그 글로브 시어터하고는 정말 다른 식이죠. 여기는 완전 현대적인 공연장이고요. 이 RSC라는 이 빨간색의 딱지를 보시면 정말 믿고 볼 만한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작사의 작품들은 어떤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최근에 한국에 소개된 뭐 뮤지컬 마틸다, 뭐 레미제라블 이런 작품들이 다 사실 RSC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뭐 그런 공연 포스터의 RSC 작품의 표지를 보시면 한번 꼭 보셔도 좋을 작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뭐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홀리 트리니티 처치가 이 마을의 중앙에 있는 처치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셰익스피어 가족의 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장소들을 다 둘러보고 이 마을을 떠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제 백조가 떠 있는 에이번 강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 문구는 셰익스피어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다 둘러보고 나오면 마지막에 이제 그 출구 쪽에 써 있는 글이었어요. 템페스트 5막 1장.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마지막으로 쓴 작품에 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군요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거의 3시간가량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 오늘까지 이야기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대면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는 꼭 이 문구를 보여드리고 질문을 받는다거나 이제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그렇게 마무리는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긴 시간 동안 2회차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여행이 좀 자유롭지 못한데 어떤 런던의 사진들도 좀 보시면서 방콕 생활하셨던 좀 여행의 향수를 달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관심 가지고 뭐 희곡이라도 한 번 더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셨다면 저는 참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시간 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